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2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고유소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좀 살펴봤어요. 네. 2020년 매년 1월 1일에 각 신문사에 발표되는 이제 시와 소설들이 있는데 저희는 소설 이야기니까 소설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중에서 몇 작품을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2부에서는 저희 김상혁 시인님 오랜만에 모셔서 문학동네랑 창비 겨울호에 실린 신작시들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신춘문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신춘문예는 어쩌면은 한국 소설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는 매년 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가급적이면 좀 많은 작품을 한번 읽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등을 읽어보게 됐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당선된 분들의 성함이랑 작품명 정도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되게 많은 분이 당선이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김수영 님이 종이집이라는 작품으로 당선이 됐고 동아일보는 서장원 해가 지기 전에 그다음에 서울신문은 전미경 균열 아카이브즈 그다음에 경향신문은 이유리 빨간 열매라는 작품이고 그다음에 한국일보는 신종원 전자시대의 아리아 세계일보는 정문희 터널 왈라의 노래라는 작품이고요. 문화일보는 이덕원 축복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희가 그 한국과학문학상이라고 왜 머니투데이에서 몇 년 전에 이제 만든 신춘문예 개념의 SF 소설도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황모과 작가의 모멘트 아케이드라는 작품이 당선이 됐더라고요. 중단편 부문은. 근데 아직 당선작이 공개가 되진 않아서 그 작품은 못 읽었고 이제 저랑 주영님이 이제 이 작품들을 또 다 읽어본 다음에 그 중에서는 오늘은 서장원 작가의 해가 지기 전에를 좀 주요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작품 몇 개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서장원 작가 해가 지기 전에는 저희 둘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골랐던 작품이에요. 동아일보 당선작이고요. 저는 서장원 작가의 작품을 처음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낯익은 이름이 어디서 제가 봤냐면 작년에 5월호였나? 문학삼의 주례라는 작품이 실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공모로 실었던 작품이었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그때 아마 예전에 선생님이었던 퇴직한 어떤 60대 남자가 자기 예전에 제자의 이제 주례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는 짧은 소설이었는데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주인공인 60대 남자 노인의 캐릭터가 저한테는 되게 생생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작가는 노인을 그리는데 좀 재주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작품도 60대 노인 부부가 이제 화자예요. 첫 장면부터 휴게소 화장실에서 기선이라는 60대 여성 노인이 60대 중반인가요? 휴게소 화장실에서 이제 그 볼일을 보려고 줄을 서 있는 그 장면이 처음에 펼쳐지는데 진짜 그 노년의 느낌이 확 나는 게 휴게소의 번잡함과 그 화장실 앞에서 막 떡을 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약간 제 또래의 여자들을 경멸까지는 아니지만 좋지 않게 보면서 싫어하면서도 화장실에 가는 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제는 볼일을 조금만 참아도 요로의 통증을 느끼는 그런 나이가 된 그런 늙음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고요. 근데 이 사실 제가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줄거리 자체는 한 반나절 정도? 반나절도 안 되는 몇 시간 동안 이 기선의 부부가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그 여정을 그린 게 전부인데요. 이들이 차를 타고 가는 곳은
정신병원이에요. 바닷가에 있는 한 정신병원인데 이 정신병원은 이 부부의 아들이 지금 환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이 이 정신병원에 머물고 있는 아들은 실제로 본인이 정신과 의사예요. 그리고 최우등으로 이과대학을 졸업한, 그러니까 상당히 엘리트인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기선에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잠깐 그냥 내 병원 차리기 전에 휴식이 좀 필요해서 한 달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연히 기선은 너무나 충격을 받지만 뭐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크게 말리거나 그렇지 못하고 아들은 뭐 요즘 정신병원 그런 데 아니에요 라면서 되게 캐주얼하게 말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지만 당연히 기선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이면서 너무나 부인하고 싶은 현실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들을 보러 가는 그 여정에서 여전히 아들에 대한 뭐 애정과 아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그런 것을 간직한 채 이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휴게소에도 들르고 중간에 커피숍에도 가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은 다이나믹한 서사 중심이라기보다 약간 단편에 저는 정석에 조금 충실한 작품이라고 느꼈던 것이 뭐 삶의 이면이나 생의 비밀이나 인간의 관계나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보여줄 때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어쩌면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한 단면, 장면을 보여주고 그 장면 안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담아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작품도 정신병원에 있는 의사 아들을 면회하러 가는 부부의 이야기라는 아주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되게 많이 얘기되고 있는 어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대나 통제나 그로 인해서 불거지는 어떤 부모-자식 관계에 좀 그런 독특한 이야기들을 이 장면들 안에 되게 잘 녹여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저희가 요소야 딱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문예지 처음 소개하면 좋을까 검토하던 당시에 서장원 작가 작품 줄에 실렸던 문학삼도 원래는 후보로 얘기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소야 자체가 시작하는 시기에 바로 이제 최근에 나온 문예지로 대상을 바꾸게 되면서 그 당시에 문학삼을 소개하진 않았는데 그때도 이제 저나 주영님이나 서장원 작가의 그 주례라는 작품을 둘 다 인상 깊게 읽어서 소개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기하게도 신춘문예 이제 당선작 중에 실려 있기도 하고 저도 해가 지기 전에라는 작품을 재미있게 읽었는데 사실은 조금 계속 엇나가는 부모와 아들,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편하게 읽을 수만은 없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을 자처한 아들이라는 설정 게다가 그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그런 아들을 둔 근데 이제 그 아들에 대해 굉장히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어서 뭐 카페 주인한테 정신병원으로 가는 길을 물어볼 때도 정신병원이란 단어를 얘기하지 않고 길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고 근데 막상 물어봤더니 거기들 많이 찾아가신다 뭐 환우를 만나러 가시나 봐요 라고 했더니 저희 아들은 의사예요 라고 하는데 그게 또 사실 틀린 말은 아니고 환우이자 의사이니까 그냥 환우라는 말을 안 했을 뿐이고 그런 좀 사소한 것들에서 드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매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자의 주례를 보러 결혼식장을 찾아가는 나이가 있는 교사의 이야기였는데 주례는 이거는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찾아가는 부모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둘 다 좀 재미있게도 결국에는 주례를 하러 가는데 어긋남이 있는 거죠. 자기가 뭔가 착각을 했든지 간에. 그리고 이 부모도 아들이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마치 드라이브라도 가줘라는 것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결론이라든가 그런 게 앞에 부분은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단편 소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정확하게 들어맞는 순간들이 있는데 끝에 다다랐을 때 두 작품 다 좀 이상한 데 데려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닌데 네. 약간만 우회를 했는데 좀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부가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데 사실은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오지 말라고는 안 했지만 뭐 사정이 있다. 오늘은 못 보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겨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면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가기라도 했을 것 같은데 약간 체념한 듯이 돌아선다든가 그리고 기선이라는 이 엄마가 아들에 대해 어떤 압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막 드러나진 않는데 기선 자체가 아들이 자기를 약간씩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부감을 느끼는 순간들 뭐 아들 앞쪽에 갈비와 이렇게 맛있는 걸 놔줬는데 아들은 잘 안 먹는다든가. 근데 사실 그거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모가 나에게 잘 해줄 때 그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상처를 들을까 봐 강한 또 거부의 표시는 못하고 그런 좀 미묘한 것들이 되게 장면이나 대사 같은 거에서 잘 드러나서 되게 그 줄에 많이 떠올리기도 했고 좀 좋게 읽었던 것 같아요. 다른 신춘문예 작품들도 다 면면이 개성이 있지만 훨씬 뭔가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이어서 주영님도 이거 소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도 흔쾌히 같은 마음으로 동의를 했던 그런 생각이 든 소설입니다. 일단 되게 완성도 면에서 기성작가 소설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좋은 뜻에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숙련된 느낌? 네. 그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대사를 쓰고 어떻게 문장을 쓰는지 안다는 느낌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세밀한 디테일들 그리고 에피소드들이 좀 적재적소에 들어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까 그 말씀한 우리 아들은 의사예요라는 것도 되게 좋았고 기선이 아들의 이제 차를 몰고 갔잖아요. 자신들의 차가 아니라 아들의 그 외제차를 몰고 가는데 아들이 그 외제차를 모으는 모습을 되게 좋아하고 그것을 이제 또 보고 싶어서 이제 굳이 익숙하지 않은 아들의 차를 가져가는 그 모습이나 그 아들의 차에서 조수석 앞에 딸린 이제 그 서랍을 딱 열어가지고 거기에 수첩이 있잖아요. 그 수첩을 이제 살펴보는데 몇몇 개의 메모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생일인 4월 19일을 이제 확인하는데 거기에 그냥 오기선이라고만 써있죠. 그러니까 뭐 엄마 생일, 아니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오기선이라고 돼 있고 남편은 혹시 어떨까 싶어서 또 열어봤는데 뭐 남편의 생일쯤에는 아예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 이런 디테일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한테 얼마나 이 기선이 뭐 통제를 하고 살았나 되게 애지중지하면서 과잉보호와 통제를 일삼았냐에 대해서 구구절절은 없지만 여기에 단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아들이 어릴 때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노는 그 장면을 회상을 하는데 아들에게 이제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사주는데 그때 아들 나이가 8, 9살 정도였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나이에 보조바퀴를 떼고 탈 만한 나이죠. 사실 보통은 한 4, 5살 때부터 자전거를 탄다면. 근데 기선은 굳이 아들한테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사주었고 또 아들이 이제 그것을 타고 밖에 나가서 노는데 기선이 베란다에서 그걸 봤더니 아들의 친구들이 그 보조바퀴를 드라이버로 떼내고 있었던 거죠. 걔네는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야, 너 뭐 하러 보조바퀴를 해. 그냥 떼고 탈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아이들끼리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텐데 기선은 이제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애들은 나쁜 친구들이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절교하자는 전화를 그 친구들에게 걸라고 시키죠. 근데 그것을 아들이 그 말을 우물거리니까 기선이 스케치북에 아들이 할 말을 써서 아들에게 들이대고 아들은 그 나이에 그 문장을 읽었던 저는 그 에피소드 하나만으로 기선은 당연히 그것을 회상하면서 아들이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 순간이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독자에게 어떻게 보일지 너무나 정확하게 예상한 그런 에피소드가 배치된 것도 저는 재밌었고 또 하나 뭐 그 기선의 생일에 아들이 속이 더부룩하다면서 뭘 먹지 않으면서 자신의 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들 와서 뭐 부모 욕하다가 약이나 받아가죠.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렇지 우리나라 부모들이 문제가 많아. 근데 이게 참 뼈아픈 말인데 이런 것도 그냥 별로 큰 감정 서술 없이 배치한 것들이 이 작가의 어떤 노련함 같은 것을 보여줬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기선이라는 엄마로서의 인물 자체가 네. 약간 뭐 강박이라든가 신경증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 소설만으로는 네. 어쨌든 아들을 병들게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친구들한테 절교하는 메시지 쓰게 하고 쓴 걸 읽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에피소드 하나만으로 네. 어떤 뉘앙스인지 알 것 같고 그 휴게소 화장실에 서 있던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라든가 네. 카페에서 커피 뭐 가벼운 맛이라고 했는데 막상 마셔보니 그렇지도 않네라고 네. 약간 불평하는 느낌들. 근데 그걸 내색하지 않는 거. 네. 그런 자기가 조금만 뭔가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거를 세세히 느끼는 이 기선 자체도 살기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자기도 어떤 신호들을 감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꿀 생각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자기의 아들에게 그 절교하라고 시켰던 친구들도 걔네는 나쁜 애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기억하려고 하는 거? 네.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설들은 아들의 시점에서 부모를 보는 걸로 많이 전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완전 반대로 그치만 엄마가 무언가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한다고 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전달을 하는 것 자체가 쓰기 쉬운 소설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서술을 했을 때. 근데 읽어가면서 거슬리는 지점 별로 없고 네. 정말로 이 노인에 접어든 엄마의 나이대에 이런 인물이 있다면 이런 행동을 할 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대사를 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숙련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성세대들을 그렇게 막 나쁜 사람, 악의 위치에 한없이 놓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저는 좀 되게 서늘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주례랑 맞닿는 면이 있는 것 같은 게 주례도 마찬가지로 뭐 좋은 선생은 아니었죠. 아이들을 체벌하고 그랬으니까 되게 나쁜 선생인데 그 나쁜 선생인 기성세대를 화자로 내세워서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젊은 세대가 그들을 바라보는지 그들을 생각하는지를 좀 어쩌면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기성세대를 화자로 내세우긴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약간 그들 자신의 과오 같은 것을 그들이 좀 드러내 보이게 하는 그들 입으로 말하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오히려 요즘 세대나 어린 세대, 젊은 세대들의 시선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서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심사평도 좀 공감이 됐는데요. 네. 그냥 읽어드리면 오정희 소설가와 성석재 소설가가 심사를 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식의 선택과 자식에 대한 믿음, 자랑스러움이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 부모와 뒤엉켜 환부는 계속해 커진다. 그것을 적절히 처치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해결을 미룬 채 작은 기쁨에 골몰하는 모습이 대비되며 이 시대의 서글픈 초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성공적으로 연출해냈다. 정말 적절히 처치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의 약간 그런 마음이 되게 잘 느껴졌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다른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혹시 뭐 신춘 다 검색해서 보시면은 각 매체 사이트에서 공개돼 있으니까 읽어보셔도 좋고 저는 그 서울신문의 전미경 작가의 균열 아카이브즈도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건 어떤 공연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또 공연장에서 목캔디를 관객들한테 이제 협찬해주는 코너가 있는데 증정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목캔디를 계속 갖다주는 다른 그러니까 그림자 노동을 하는 여성분인 거죠. 그 여성을 보는 화자의 입장이나 그리고 자기는 직원으로서 의무대로 이제 벨소리를 한번 울림으로써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경각심, 그러니까 자기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굉장히 불편함을 표한 어떤 사람과의 좀 불화, 그리고 자기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또 공연장, 이런 것들이 좀 전개가 되는 그런 단편 소설이었는데 클래식 공연장에서 우리가 화려한 면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유명한 지휘자가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엄청 한산한 그런 공연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약간 끝에 부분은 조금 알듯 모를 듯하게 끝나서 이거 뭐지? 하게 좀 끝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톤이라던가 그리고 이 벨소리라든가 그 캔디 자체가 좀 뭐 관계의 기침을 좀 덜하게 하니까 다 소음과 관련된 것들 그런 작은 균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포착하는 게 섬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유리의 빨간 열매를 재밌게 읽었는데요. 첫 문장이 이거예요. 아버지는 자기를 화장하고 나면 남은 유골을 화분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데 아버지가 화분이 되는 이야기예요. 뒤에 너무 엉뚱하고. 네, 마지막에 되게 웃기기도 하고 너무 술술 잘 넘어가서 일단 저는 재밌게 읽었던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었고요. 딸인 내가 이제 아버지 간병하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뜨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유언이 생각나서 진짜 그냥 시장 가서 유골을 묻을 만한 괜찮은 화분을 사와가지고 묻었더니 그 화분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냥 아버지처럼 뭐 테레비 틀어라, 뭐 물 줘라, 뭐 산책하고 싶다, 뭐 햇빛 좀 쐬줘라 이러면서 근데 그걸 되게 능청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작가가 기술을 해요. 그래서 이 화분이 된 아버지와 살아가는 이 딸의 일상이 너무나 일상에서 벌어질 만한 일인 것처럼 심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산책 나간 길에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와 그 남자 옆에 있는 화분을 보고 그 남자 옆에 있는 화분이 그 남자의 어머니인 것을 말하는 화분인 것을 알게 되며 그 남자와도 인연을 맺게 되고 그 딸의 나의 아버지 화분과 그 남자의 어머니 화분이 사귀게 되는 되게 엉뚱한데 읽고 있으면 너무나 납득이 되면서 아 이렇구나 이럴 수 있지 막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같이 되게 하여튼 능청스럽고 태연하게 썼어요. 좀 상상력도 재밌고 귀엽고 되게 재밌는 소설 한 편을 읽은 느낌? 네, 그래서 그냥 기분이 꿀꿀하실 때 이걸 읽으면 네, 되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작품을 말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서장훈 작가 해가 지기 전에 작품 살펴봤고 경향신문 당선작인 이유리 빨간 열매, 전미경 작가의 균열 아카이브즈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이번 시간은 요소야 이대 시선생님 김상혁 시인과 함께 문예지에 실린 신작 시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김상혁 시인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이대 선생님 이대 시장인 같은 느낌. 네. 3대가 누가 될지 궁금하지만 이대가 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영영 이대로 갈 수도 있고. 뭐 생각해 두신 시인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창비랑 문학동네 겨울호에 실린 시들 갖고 오셨죠. 네. 먼저 어떤 시부터? 우선 신민아 시인의 첫눈은 내 혀에 내려앉아라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 시를 낭독 먼저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저희 먼저 그럼 낭독부터 듣겠습니다. 첫눈은 내 혀에 내려앉아라. 오늘은 날이 좋다. 좋은 날이야. 손을 꼭 잡고 베개를 사러 가자. 원앙이나 숫자를 색실로 수놓은 것을 살 수 있겠지. 이것은 흐뭇한 꿈의 모양. 어쩐지 슬프고 다정한 미래. 양쪽 옆구리에 베개를 끼고 걸으면
나는 12폭의 치마를 환하게 펼쳐서 밤을 줍는 꿈을 꾸겠네. 목화꽃송이, 송이, 새송이, 콧등을 스치며 높은 곳에서 하나씩 떨어지는 모양을 바라봐도 좋겠네. 너와 나, 꿈길의 먼 이부자리까지 솜을 틀자. 이불이 짧아 드러난 발목을 다 덮지 못해도 꿈속에서는 미래의 지붕까지 덮고도 남겠지. 오늘은 날이 좋다. 좋은 날이야. 철진한 이불은 개켜두고 일단 종로로 가자. 종로에 가서 베개를 사자. 네. 일부러 기획하신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이게 2019년 12월에 나오긴 했는데, 저한테는 약간 신년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약간 의도했습니다. 만두랑.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오늘도 잘 모르니까 네, 그냥 잘 부탁드리면서 네. 저는 일단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읽으면서 진짜 어떤 장면이 그려지는 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시들도 그렇긴 한데 이번에 골라주신 시인님이 세 편의 시는 다 약간 장면도 그려지고 이야기성도 있고 약간 눈앞에 보이면서 크게 어렵지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읽었을 때 진짜 종로에 베개를 사러 가는 어떤 사람들의 느낌? 그리고 진짜 양쪽 옆구리에 베개를 끼고 걷는데 하늘에서 약간 눈이 좀 떨어지고, 그게 이제 모카랑 베개 안에 들어있는 솜과도 연결돼서 되게 좀 포근하고 복슬복슬하고, 그리고 여기 철진한 이불을 개켜두고 종로에 가서 베개를 사자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원앙이랑 숫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인의 시작하는 연애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도 약간 좀 들었었어요. 네. 일단 되게 포근하고 복슬복슬해서 기분이 읽으면서 좋았던? 네. 저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굳이 추측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편하게 읽었고, 대신에 제목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첫눈 오는 날 베개를 사러 가는 무언가 풍습이 있나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는데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네. 그래서 그냥 첫눈은 내 혀에 내려앉아라 라는 말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정말 그 베개나 눈이나 솜이나 모카 이런 것들이 같이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좀 그냥 하얗고 폭신폭신하고 기분 좋고, 철진한 이불은 개켜두고 종로로 가자, 그 부분 저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 시작하고 대신에 무언가를 없애고 가거나 막 뭐 다 버리고 가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일단 개켜두고 가자라는 뉘앙스 자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서 기분 좋게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단순하게 읽었거든요. 저도. 그리고 막 그런 얘기 아니죠. 여기 막 일단 종로로 가자, 종로에 가서 베개를 사자가 사실 이게 약간 사회적인 시라고 해석하면 그렇잖아요. 약간 요즘 정말 강원도 시끄러운데 정말 약간 종로에 가서 우리 깃발을 들자 이런 얘기 아니겠지? 아니죠? 네. 아니지 않을까 네, 낡은 세계를 청산하고 이런 거 아니겠죠? 차라리 첫눈을 베개 사는 풍습이 낫지 않아요? 네,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아니, 괜히 약간 그런, 네. 근데 베개를 어디 걸로. 가서 사본 적이 없어갖고, 그쵸, 되게 낯설었어요. 보통 너무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져 있어서.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뇨.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이 시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잘 읽히면 혹시 여기 안에 다른 의미가 숨어있진 않을까 하고 한 번은 또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시의 매력이기도 하고 함정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편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같은 사람에게 시를 추천해 달라고 말을 해도 개인 사정에 따라서 저번에는 엄청나게 좀 어려운 읽기 힘든 시를 가져온 사람이 또 한 몇 달 지나서는 또 쉬운 시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이 계절에는 이 시 편하게 조금 읽을 수 있는 시가 또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았고, 저 좋은 부분은 너와 나 꿈길의 먼 이부자리까지 솜을 틀자. 이불이 짧아 드러난 발목을 다 덮지는 못해도 꿈속에서는 미래의 지금까지 덮고도 남겠지. 이 부분이 좋았고, 당연히 다른 부분도 다 좋았어요. 딱히 뺄 부분도 없고 없이 다 잘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것을 이면의 어떤 의미 같은
혹은 메타포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저는 시는 항상 직관적인 장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어떤 이론을 배워서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시보다는 우선은 딱 보고 읽고 좋다고 느껴지는 시에 어서 저도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딱히 독자로서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선 선생님 소리까지 들었는데 뭔가 한마디라도 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참 좋았는데 천우는 내 혀에 내려앉아라 이 부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현실이 정말 좋은가? 우선 지금 이 화자가 겪고 있는 현실이 좋을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는데요. 꼭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언제나 뭐 나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부침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좋았던 태도는 어떤 꿈에서 좋은 에너지, 꿈에서 받은 자기가 긍정적인 힘을 현실의 것으로 어떻게든 바꾸고 말겠다는 의지 같은 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뭐 어쩐지 슬프고 다정한 미래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쩌면 그렇게 행복한 미래는 나에게 아닐 수도 있지만 꿈에서 그런 것을 봤다면 그것을 현실로 바꾸고 말겠다. 그걸 현실까지 이어가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 베개라는 게 꿈을 꾸기 위한 어떤 도구 같은 것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꼭 현실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의지가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 내려앉아라라고 말하잖아요. 내 혀에. 그래서 이것도 좋았어요. 연관해서. 원앙이나 이 숫자를 색실로 써놓은 거는 잘 안 사잖아요. 근데 수민아 씨도 안 사실 것 같은데 보기 드문 덱이잖아요. 근데 제가 받은 느낌도 되게 좋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현실로 연결시키고 싶은 마음가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앙이나 숫자라는 것도 정말 어떤 좋은 의미의 꿈을 꿨을 때 기분 좋은 거?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하는 게 있어서. 근데 약간 원앙이랑 이 숫자는 그 혼수할 때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는 이미지도 그냥 평범한 일상의 무언가를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다른 시대나 다른 차원? 다른 시대의 행복의 상징 같은 거? 그런 거를 가져오는 것도 약간 꿈결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목은 눈으로 확 가져오는 것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의지. 태도가 매우 아름답다는 것과 오늘은 날이 좋다, 좋은 날이야를 2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게 진짜 좋은 날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렇게 딱 규정하고 시작하는 것 자체. 그래서 의지가 아름답구나. 사람의 의지, 드러나는 사람의 의지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신민하신 첫눈은 내 혀에 내려앉아라 읽어봤고요. 그러면 김혜숙 씨님 시로 넘어갈까요? 아우 길다. 길고요. 그 김혜숙 씨님 시 앞에 우산과 담배가 실려 있고 김상혁 씨님이 골라주신 담배와 꽁트가 실려 있잖아요. 연작 같은 느낌도 저는 살짝 들었거든요. 네, 저도. 네. 근데 어쨌든 이 두 긴 시 중에서는 뒤에 시를 골라오셨어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읽었을 때 그런 것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방송이니까 내가 뭔가 말할 거리가 있는 시를 가져오자. 맞아. 네, 재밌어 보이는 시를.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보통 두 편을 낼 때 좋은 걸 앞에 내잖아요. 근데 시인들은 보통 내가 읽기엔 두 번째 게 더 좋은데 꼭 약간 더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심심한 작품을 앞에 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그래요? 보통 김행숙 시인이 안 들으셔야 되는데. 네. 근데 시인님도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두 편 중에 청탁을 받으면 좋은 걸 앞에다 냈는데 꼭 피드백은 야, 너 왜 그걸 앞에다 냈어? 뒤에 게 더 좋은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다. 근데 저도 둘 다 재밌었는데 저 뒤에 게 더 좋긴 했거든요, 저도. 네네네. 한편에 진짜 우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였어요. 일단은 문학동네에 일단 실려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시는 낭독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 담배와 꽁트라는 시는 장장 2장을 꽉 채우는 산문시예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늘같이 혼자 중얼거리기 좋은 날에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렇게 시작해서 약간 의인화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냥 친구에게 들려주는 식으로 시가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재밌게 읽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환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산이 허공에 공중에 떠 있고 근데 이것을 받치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약간 물음표 같이 보이는 어떤 우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두 개의 꿈을 꾸죠. 처음에는 그 헛것을 무찔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것은 분명히 헛것이고 위령의 손에서 저 우산을 뺏어서 내동댕이 쳐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돌진하다가 가볍게 허공에 좀 튀어오르고 그것을 어떤 노인이 받아내고 약간 이런 식의 좀 이야기고 동시에 다른 꿈을 꾼다고 하면서 똑같이 그 허공에 우산이 있는 그 설정인데 이번에는 그 헛것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헛것의 둘레에서 울타리처럼 팔을 벌리고 그것을 약간 사랑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약간 상반된 느낌을 가진 채 우산의 둘레를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신민아 시인 시처럼 저한테는 그냥 읽으면서 내 눈앞에 약간 우산이 있는데 그 우산을 받치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우산을 받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처럼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약간 두 팔을 벌려서 그 존재를 한번 감상하고 싶은 약간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꿈에서처럼 내가 그곳으로 돌진했는데 나를 어떤 받아안는 노인 같은 것도 한번 상상이 되면서 진짜 이 제목처럼 꽁트를 읽는 재밌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사실 첫 번째 유령 이야기나 노인의 이미지는 거의 이해를 못했고 근데 그냥 이거 너무 좋아라고 느꼈던 부분은 앞에 시작할 때 느긋하게 담배 한 대를 태우면 다시는 불이 될 수 없는 재로 남는 이야기를 해줄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에 대해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을 이제 연인을 상상했을 때 네. 그 우산 아래가 텅 비어 있다는 게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더군. 만질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사랑하는 것을 만질 수 없구나. 우산이 네가 나를 지나가고 있어. 우리가 함께 우산 아래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이토록 짧으니 멈추어라 시간아. 그리고 우산이 나를 유령처럼 지나쳐. 이렇게 들어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의미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앞에 다시는 불이 될 수 없는 재로 남는 이야기 그리고 우산 아래가 텅 비어 있다는 게 가슴이 아프고 만질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사랑하는 걸 만질 수 없다라는 깨닫는 순간 같은 게 의미는 전반적인 건 모르겠는데 그냥 확 와닿는 감정은 이렇게 두 파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걔가 비를 맞으며 따라가고 있다라던가 전부 다 잃어버렸어. 뭐 이런 구절? 이런 것들도 그냥 이 앞에 들어가는 유령에 대한 이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게 되게 뭔가 위트 있는 말처럼 전개가 되는데 굉장히 갑자기 훅 하고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 느낌이 되게 좋았던? 네. 근데 갑자기 그 경희님 얘기 들으니까 오이씨가 갑자기 엄청 슬퍼지는데요. 그냥 제가 이렇게 받은 이미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여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다 이렇게 뭔가 해석 자기 나름의 해석을 다 갖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후렴구처럼 잘 모르지만 이렇게 붙이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들으면서 저도 속으로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김혜숙 씨는 이걸 안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불이 될 수 없는 재로 남는 이야기도 뭔가 그렇고 힘이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뺏겨서 혼자 돼버린다 이런 건가? 약간 그런 걸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되게 서정적이잖아요. 앞엔 되게 뭔가 진짜 이미지가 강하고 뭔가 외국 소설, 외국 시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파트는 뒤에는 갑자기 서정적으로 들어가니까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저도 오히려 그 뒤쪽에 있는 서정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이 더 서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앞에 좀 딱딱하게 일부러 좀 깔아두고 뒤에 이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이제 앞에 우산과 담배를 읽고 담배와 꽁트를 읽으면서 이 왼쪽 페이지를 다 읽어갈 때까지는 길다 이런 생각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서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이 앞에 길고
조금 어떻게 보면 장황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의도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뒤에 이 서정적인 것을 더 서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더 말랑말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뒤가. 그러니까 말랑말랑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감정을 탁 치고 가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뒤쪽이. 근데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같은 그 허공에 떠 있는 우산 가지고 이렇게 되게 대비되는 어떤 감각들을 딱 배치를 한다는 게. 네, 저도.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가 꿈을 2개 꿨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쪽 눈을 뜨고 한쪽 눈을 감은 것처럼 동시에 나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오른쪽에 그 말하는 표현도 너무 멋있었던 것 같고요. 이 담배와 꽁트 보면서 지금 계속 이게 낭독을 안 하니까 지금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2개죠. 장면이 딱 2개인데 하나는 우산 하나가 공중에 둥실 떠 있는 그 하나의 장면은 똑같아요. 그 장면은 똑같은데 그걸 2개의 꿈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는 처음에는 저 헛것을 무찔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장면이 있고 다른 꿈에서는 동시에 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저 헛것의 둘레에서 울타리처럼 2팔을 벌리고 서 있고 싶다. 그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에게 보내는 윙크처럼 눈을 깜빡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산 하나가 공중에 떠 있는 장면인데도 앞에 꿈에서는 무찔러야 할 것이 되고 뒤에 꿈에서는 안아주고 싶고 어떤 윙크를 보내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 전환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시인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허공에 우산이 떠있는 그 장면을 어떻게 생각해냈으면 이걸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 저는 좀 궁금해지긴 해요. 갑자기. 상상이 갔는데 길에서에 가끔 까만 옷 입고 있는데 밝은 우산 쓴 거 멀리서 보면 누가 들었지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왜 운전석에 운전자 안 보이는 것처럼. 아니요, 그 르네 마그리트 그림 같은 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나? 그냥 그거 보셨나? 뭐 어떤 거에서 이걸 연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되게 평범한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나를 일상 속에서 서프라이즈하게 만드는 대상이 있다고 쳐봐요. 뭐 뒤에서 눈을 가렸다 누가 아니면 뒤에서 갑자기 했을 때 1번은 공포일 것 같기도 해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2번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인가 하고 기대하는 그러니까 같은 순간인데 공포와 설렘을 느끼는 순간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그런 순간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보고도 하나는 정말 공포와 물리쳐야 되는 무언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어느 순간 혹시 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내가 기다리던 그리워하던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순간이 갑자기 그냥 생각났어요. 그래서 정말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상반된 이미지인데 그러네요. 뒤에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는 나한테 어떤 바람 같은 게 있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진짜 앞에는 특이하다. 약간 그림책 보는 느낌도 들고 그랬는데 환상동화 같은 거? 진짜 마그리트 그림 같은 것도 생각나네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갑자기 감정이 드러나니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한 시야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사람의 마음을 좀 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순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야기의 서사나 이런 거는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서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김행숙 씨 요즘 시가 더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가 타자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다뤘던 검은돌에 대해서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환상 내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왼쪽 편, 그러니까 첫 번째 무찔러야 한다고 우산 하나가 공중에 동실 떠 있는 것을 무찔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꿈에서는 늙어버리거든요. 자기도. 왜냐하면 그 자기를 받은 노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래쪽 좀 읽어보면은 내 몸을 받아내는 노인이었어. 그리고 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한테선 온통 퀴퀴한 냄새, 거칠고 쓸쓸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서 다 노인이라는 뜻 의미로 좀 받았고 힘센 사람들아 힘센 사람들아 아직도 몸에 힘이 남아있는 사람아 한 사람도 불러세우지 못하는 이 목소리는 어쩐지 슬픈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조차 같이 늙어버리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 상황을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를 무서워하고 무찔러야 될 대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제 늙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른쪽엔 완전히 다른 태도라고 좀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지만 그것을 나는 저 헛것을 지켜주고 싶다. 저 헛것의 둘레에서 울타리처럼 두 팔을 벌리고 서 있고 싶다. 어떤 타자에 대해서 그런 태도도 가능한 것이죠. 똑같은 대상, 타자라는 내가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가능한데 김행숙 시인이 어쨌든 애정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후자 쪽인 것 같아요. 모르더라도 그것을 무서워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늙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좀 무섭더라도 껴안고 내가 적극적으로 울타리가 되어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산 아래가 텅 비어 있다는 게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군. 아, 만질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사랑하는 것을 만질 수 없구나. 이런 좀 가슴 아픈 결론에 이르더라도 그걸 해보는 것 자체가 되게 타자에 대한 올바른 혹은 권장할 만한 태도가 아닌가. 이걸 좀 오히려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 적극적인 행동을 꾸준히 다른 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선이라고도 생각해봤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주신 시들에서도 태도를 되게 강조하셨는데 이번 시도 그렇게 보면은 어떤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시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 늙음과 그런 젊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가 가지고 다니는 칼의 길이처럼 짧은 이야기 그리고 담배 한 대 피면은 제로 남는 이야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약간 시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노인이 늙어버린 내가 보려고 하는 비어있는 무언가가 한때는 나한테 어떤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지나온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라고 보는 마음 조금 더 쓸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담배 한 대 핀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게 되게 알고 보면 긴 시간에 뭐가 내 머릿속에서 꿈처럼 지나가고 있는 순간들 생각하니까 담배가 그리고 되게 중간중간에 재밌게 변주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느긋하게 담배 한 대를 태우면 다시 불이 될 수 없는 제로 남는 이야기에서 담배가 쓰였다가 나는 담배를 비려 끄듯이 눈을 비볐어. 이런 것도 재밌고 중얼거리다 담배 꽁초처럼 불이 꺼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담뱃불 나오죠. 그래서 갈고 나면 담배 한 대. 이따 끝나고 다 같이 한번. 네, 저 담배 안 피우는데 빌려드리겠습니다. 칼의 길이처럼 짧은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우선 칼이 나오면은 그냥 저도 처음에는 이야기의 어떤 폭력성, 전달되는 이야기의 폭력성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뒤에 다시는 불이 될 수 없는 제로 남는 이야기를 해줄게를 읽고 나니까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날카로움이 있는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되게 짧은 순간, 그러니까 다시는 불이 될 수 없는 제로 남는 이야기라고 말할 만큼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날카로움을 가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의 결심이나 태도에 따라서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네, 되게 매력적이에요. 처음에 네가 가지고 다니는 칼의 길이처럼 짧은 이야기. 노인 이미지도 많이 써요. 김행숙 시인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읽어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행숙 시인 시를. 근데 이런 느낌이 다는 또 아니겠죠. 근데 이번에 실는 시들은 뭔가 약간 우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노인이라는 소재가 또 매력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걸로 시를 써본 적이 꽤 있는데 노인이라고 나를 가정하고 시를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노인이 된 다음에 그때까지 기억에 남는 기억이 붙잡고 있는 상황이 뭘까? 감정이 뭘까? 그럼 정말 슬픈 것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를 겪지만 젊은 시절에 노인이 된 나를 생각하고 특히 슬픈 노인이 된 나를 생각하면은 노인이 되어서 나를 슬프게 하는 이야기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때 되돌아봐도 슬픈 이야기, 그때 되돌아봐도 의미 있는 이야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김행숙 시인의 노인도 보면은 노인이 뭐 그냥 그 자체로도 쓸쓸한 느낌을 주는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시간에 대해서 사유할 때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고 시간을 견디는 기억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앞에도 태풍이 노인이 되어 서울상공을 지나고 있었다로 시작하잖아요. 앞에 우산과 담배라는 시도 좋아하는 담배도 또 마지막에 좋아요. 좋아하시는 나오고 네, 문학평대에서 오랜만에 제가 애정하는 여러 사물들이 나와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결론이
결론 이상하지만 이병록 씨의 시로 이상한 김에 넘어가 볼까요? 네. 만두 이야기입니다. 만두 좋아하세요? 저 진짜 이거 만두 좋아하는데 근데 이 시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신민아 씨는 아까 그 시도 그렇고 네. 뭔가 시 청탁받았는데 되게 물론 단순하다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투명한 시를 쓰려는 결심도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맞아. 편안하지 않은 다른 걸 해보고 싶은 시도도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았거든요. 네네네. 이해가 좋았어요. 근데 뭔가 시인으로서는 막 주목받고 싶으면 맞아. 뭔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스타일의 차이도 있겠지만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읽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의 시. 이병록 시인의 시. 제목이 일단 우리 모여서 만두 빚을까요?입니다. 저도 보면 이 보통 뒤에 이 미지의 세계라는 네. 시가 같이 실렸는데요. 제가 기존에 보던 유병록 시인의 시는 미지의 세계 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짜여진 네. 상징도 많고 읽을 행간도 좀 있고 그런 시였는데 우리 모여서 만두 빚을까요는 그렇지 않아서 재밌었어요. 너무 그냥 정말 풀어서 쓴 투명하다고 말씀하신 그렇게 쓴 시여서 오히려 재밌었고 제목도 좋았고 아니 힘을 그냥 네. 확 뺐어요. 그리고 네. 약간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연필 끄적끄적한 느낌도 네. 약간 드는데 그렇다고 막 썼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읽으면서 저도 좀 마음이 그래 뭐 인생 되는 대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맨 마지막 연이 오만 생각 다 그만두고 그래 만두 빚을 때는 만두를 빚자. 빚을 수 있는 것은 만두뿐이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저 진짜 약간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 시인이 그래 너 그냥 만두 빚을 때 만두를 빚어. 좋았어요. 약간 경훈이 일단 갈등이 어떻게 많으신가요? 일하는데 아니야 진짜 인생이 아니 약간 2020년이 됐는데 네. 누가 시켜서 만두 빚으면서 했던 생각 같은 거 쓴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웠던 네. 게 사실 이런 구절 쓸 때 어려울 것 같아요. 막 사람 일도 마찬가지 차근차근 배우고 조심조심 따라해서 나쁠 것 없는데 실패하지 않으면 더 좋은데 이게 차근차근 배우고 조심조심 별다른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쓸 수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만두야 그렇지 않니? 귀엽죠 이거. 기왕이면 손 안 터지는 게 좋지 않겠니? 내가 뒤에 나 더 좋으라고 이야기하니? 약간 그러니까 이 연은 이 마지막 행으로 완성되는 것 같아. 만두가 내가 나 진짜. 좋으라고 이야기하니. 네. 진짜 뭔가 웃긴다. 그냥 자기랑 대화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 이게 단순 행동이잖아요. 만두 빚을 때 이렇게 왜 엄마가 네. 시켜서 하거나 누가 시켜서 할 때 무념무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오만 생각 다 그만두고 네. 만두나 빚자 이런 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뒤에 있는 미지의 세계 같은 네. 경우에는 대화하지 않는 두 사람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있는 네, 사람들 두 사람의 이야기라면은 우리 모여서 만두 빚을까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라고 말을 거는 것도 좋기도 하고 네. 되게 단순한데 의식의 흐름 같기도 하고 네. 그냥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드는 단순한 생각인데 그거를 막 정교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생각 없이 쓴 단어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잘 뭔가 그냥 편안하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쓰기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이렇게 유치해질 힘들 것 수도 있을 같아요. 것 그쵸? 같은데 그러면 이거 되게 계산된 시예요? 눈을 쩌렁쩌렁 지금 방금 저 의심이 정말로 들었어요, 지금. 궁금하다는 눈빛이. 그쵸. 네, 완전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계산된 이 사람 거라고 엄청 얘기해주세요라는 얼굴이었어. 계산됐죠? 많이 다듬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또 모르죠.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한 번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쓰기 어렵다 이런 시가 실제로는 써내기 어렵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시적인 분위기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방금 이렇게 솔직하게 쓰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솔직한 건 두 가지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에서 솔직하다고 보통 말할 때는 자기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개인사를 정말 가감없이 써내는 것 그런 솔직함도 있지만 그 아까 3년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람 일도 마찬가지 차근차근 배우고 조심조심 따라해서 나쁠 것 없는데 그리고 이 이어지는 부분 네. 세상 제멋대로인 사람들 많다. 저는 이 표현도 쓰기 어려웠겠다. 다듬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더 어렵다고 느낀 거는 정말 이렇게 정말 솔직한 말 있잖아요. 사람을 우선 만두에다 비유해서
인간이 만두 같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쓸 때 네. 시적인 시인의 자아가 이렇게 발동해서 야 이거 시가 되겠어라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지점이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거 끝까지. 그게 오히려 더 이런 솔직함이 시에서 관철하기 어려운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인간이 만두처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을 네. 만두처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인간을 만두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다. 그렇게 못해서 열받는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인간은 어차피 그럴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답답한 속을 만두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폭력적인 장면이 아니라 그 답답한 소심한 사람의 어떤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재밌고 그리고 귀엽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귀여워요. 뭔가 이거- 투덜투덜하면서 네, 만두 투덜투덜. 빚는 사람 생각나. 네. 근데 이것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왜냐하면은 너무 저기 약간 적나라해요. 만두를 빚으면 국 끓여 먹고 튀겨서 먹고 쪄서 먹을 수 네. 있지. 남의 말 안 듣는 인간들 어디 써먹을 데가 없다. 네, 이거 그냥 그러니까. 거의 방망이 할머니가 하는 말 같은 거예요. 그들은 이미 틀려 먹었어. 네. 근데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시가 되네요. 저는 이걸 이입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 시를 썼으면은 이 구절, 방금 말씀하신 구절, 네. 어쨌든 인간하고 비유되고 있는 이 만두를 국 끓여 먹고 튀겨 먹고 쪄 먹을 수 있는데 남의 말 안 듣는 인간들은 어디 써먹을 데가 없다라고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뭔가 시적인 장식을 더하고 네. 아니면 뭐 다른 얘기를 더하고 혹은 이걸 읽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의식도 좀 할 것 같고 근데 그런 것을 그냥 어떤 시적인 분위기로 이끌고 그렇게 밉지 않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밉상 아니게 맞아요. 잘 이끌어가는 그것도 어쨌든 그것을 얼마나 만졌는지 얼마나 스킬을 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되게 탁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맨 마지막 경 때문에. 네, 저도 마지막 만두 빚을 때는 만두를 빚자. 빚을 수 있는 것은 만두뿐이야. 이건 약간 제가 가끔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이 대부분 저도 그런데. 그래서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 미용실 가고 싶잖아요. 머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 머리가 제일 마음대로 안 되지 않나요? 내가 아니, 근데 생각하는 거 너무 안 되지 아니, 않나? 그렇긴 한데 머리는 뭐 잘라도 되고 볶아도 되고 한데 그러니까 진짜 빚을 수 있는 게 만두뿐이라는 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이거는 이따가 낭독을 해주실 거죠? 네. 네.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냥 귀 모양을 닮은 만두 이런 것도 진짜 잘못 쓰면 되게 유치할 것 같은데 네. 귀 모양을 닮은 만두에 대한 다른 표현을 엄청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막 뭐 만두가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쓴다든가 네. 다른 의미를 막 부여할 것 같은데 근데 다 구절구절이 사실은 나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1차로 들다가도 이렇게는 못 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어서 네.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두 빚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빚었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막 제가 또 막 이렇게 막 탐문을 하고 있네요. 빚어보셨겠죠? 네. 어쨌든 너무 당연히 의도하셨겠지만 이 새에 어울리는 시 너무 셋 다 너무 재미있는 시였습니다. 방금 이렇게 이야기 마친 유병록 시인의 시는 저희가 마치면서 김상혁 시인의 목소리로 낭독을 해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 이렇게 세 편의 시 만나봤어요. 김상혁 시인과 함께 문학동네 창작가 비평 겨울호에 실린 신민아 시인의 첫눈은 내 혀에 내려앉아라 그리고 김앤수 시인의 담배와 꽁트 유병록 시인의 우리 모여서 만두 빚을까요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문학동네 2019년 겨울호에 실린 김지연, 조우리 작가의 단편소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김상혁 시인의 낭독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여서 만두 빚을까요? 만두피에 소를 올린다. 폭에서 가장자리를 꾹꾹 누르고 끝을 이어 붙인다. 만두 한 알이 완성된다. 능숙한 손에 몸을 맡기면 이렇게 그럴듯한 만두가 태어나는 법. 사람 일도 마찬가지. 차근차근 배우고 조심조심 따라해서 나쁠 것 없는데 실패하지 않으면 더 좋은데 세상 제멋대로인 사람들 많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
귀 모양을 닮은 만두만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만두야, 그렇지 않니? 너도 나도 기왕이면 속 안 터지는 게 좋지 않겠니? 내가 나 좋으라고 이야기하니? 만두를 빚으면 국 끓여 먹고 튀겨서 먹고 쪄서 먹을 수 있지. 남의 말 안 듣는 인간들은 어디 써먹을 데가 없지. 도대체 왜 그렇게 막무가내일까? 그들은 이미 틀려 먹었다. 빚고 또 빚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 만두 모양이 제멋대로다. 자꾸 속이 터진다. 오만 생각 다 그만두고 그래, 만두 빚을 때는 만두를 빚자. 빚을 수 있는 것은 만두뿐이다.